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 짓는 거 많이 보이지 않나요? 저렇게 많이 짓는데 내 집은 대체 왜 없나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심지어 한국은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결국 몇 년 후면 집 수요도 크게 떨어질 거라는 건데 아파트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짓냐 이거죠. 한두 채 짓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단위로 지어버리는데 이것만 해도 수천 세대는 될 거잖아요. 보통 아파트 한 단지에 요즘은 600에서 800세대 정도는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나중에는 공급이 수요를 추월할 때가 분명 올 텐데 인구 절벽이라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아우성일 땐 언제고 아파트는 왜 이렇게 계속 짓는 걸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죠. 전체 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1,000가구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셔도 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0대나 30대나 절반을 못 넘는다고 하고요. 20세에서 29세 여성들은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5%밖에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결혼을 대체 왜 안 하려고 하냐? 이게 참 슬픈 건데요. 가장 큰 이유가 결혼 자금 부족, 그리고 그 다음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20대와 30대 모두 생각하는 게 똑같았는데 옛날과 지금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죠.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한다, 우리 가문을 네가 이끌어가야 한다, 화목한 가정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집안은 무슨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결혼해서 애 낳고 교육하고 뒷바라지를 언제 다 하냐 이거죠. 그래서 독신에 대한 인식도 10년 전쯤에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40%를 못 미쳤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독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출산율을 해결하기도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문제랑 노후화 문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계속 화두가 되고 실제로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도 보면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서 2060년에는 아예 비율 자체가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14세 이하 어린애들은 전체 인구 중에 8%밖에 안 될 거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원인이 이제 출산율 그래프죠. 태어나는 애들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꺾이고 있는데 2012년까지만 해도 그해 출생아 수가 48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10년 만에 24만 9천 명 수준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불과 2년 전인데 이때 당시에 그래서 출생아 25만 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는 출생아 수,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출산율이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0.78명, 사실상 애 낳는 집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 이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지방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청년들이 없으니 노인들만 있는 마을은 굴러가질 못하고 이제는 이게 마을 단위가 아니라 아예 지역 단위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역별 소멸 위험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초록색은 소멸 위험이 보통, 노란색은 주의, 주황색은 소멸 위험 진입, 빨간색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거든요. 이걸 이제 전국 단위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수도권을 보면 인천 강화군을 제외하면 아직 소멸 고위험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이 비교적 소멸 위험이 적어 보이고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들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도 지금 주의 단계가 많이 있어서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도 비어있는 곳이 많잖아요. 상가가 비어있는 이유는 뭐다? 유동인구가 없으니 수요가 없고 수요가 없어서 월세 같은 걸 감당하기 힘드니 해당 구역 상가에 공실이 많은 거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지방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낮 12시면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유령 도시가 된 곳도 많다고 하고요. 지방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수 기복이 심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한국GM 공장이 폐쇄되면서 그 지역 인구가 쫙 빠지기도 했죠. 최근에는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강원도 양구군 쪽이 유령 도시가 됐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방은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렇다고 이쪽 지역에 아파트를 안 짓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도 보면 유동인구가 없어서 상가가 공실인 곳도 많은데 아파트는 또 왜 그리 많이 짓냐 이거죠. 느낌상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주택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건 실제로도 주택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2039년까지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새로 사는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집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주택 수요에는 새로 구매하는 사람, 새로 태어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신생아가 태어나서 30년, 40년 후에 집을 사는 것도 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분가해서 집을 사요. 그럼 이건 출산율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있던 집에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투기를 위해 집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 수요에는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되죠. 외국인 유입도 또 다른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감소했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작년 기준으로 25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주택 수요로 보기 때문에 집을 더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어떻게 자료를 내놓고 있냐면 2039년까지는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를 봐야 하는데요. 2020년에는 가구수가 2073만 가구였던 게 2039년에는 2387만 가구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2039년 뒤로는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베이비붐 세대가 80대가 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가구 수도 감소할 거라고 하거든요. 가구 수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주택 수요가 감소하기 전까지는 신규 수요를 위한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만약 지금 당장 주택 건설을 중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현대건설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29조 6,500억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도 7,85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삼성물산도 건설 부문만 대놓고 보면 매출이 19조 3,100억, 영업이익은 1조 340억에 달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어쨌든 건물을 지으면 돈이 되고 회사 운영을 위해선 당연히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비롯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에서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파트도 결국 입주자가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죠. 이 소리는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적자를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거고 너무 대책 없이 짓기만 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건설사들의 매출은 입주자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곳 있잖아요. 주거 환경이 안 좋거나 주변 인프라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걸 지자체 단위, 더 크게는 정부 단위로 정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크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뉘는데 세 가지 모두 새로운 주택을 짓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겠죠.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수주받은 금액이 2022년에는 9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 사업을 줄이고 해외 사업을 늘리는 게 추세이긴 합니다. 수익성이 예전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여전히 수조원씩 수주액을 비롯해서 매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으니 건설사 입장에선 국내 주택 사업에서 완전 철수를 못하는 거죠. 이건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정치적 이유인데요. 여야를 떠나서 어떤 대선 후보가 당장 몇 년 후부터는 주택 수요가 크게 급감할 걸로 전망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이 비어 흉물스럽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주택 공급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표를 줄까요? 안 주겠죠?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표를 안 줄 겁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국민의 적이 되겠죠. 약간 연금 개혁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도 언젠가는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립식 연금인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부가식 연금으로 바뀔 거고요. 나중에는 받는 돈이 내는 돈보다 많아져서 연금 고갈은 물론이고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세대도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연금 개혁을 할 수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일 더하고 연금은 더 내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집값이 비쌉니다. 물건이 비싼 이유는 보통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이 수요가 또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공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라고 하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할 수도 없고 잘못 얘기했다간 정치 인생도 끝나는 거라서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아파트는 계속 짓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코랜드였습니다.